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었습니다.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국정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야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선언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 교란 작전 지시입니다.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서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정치권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지금 전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학자가 함께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대 교수,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신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이민선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2시 반에 갑자기 막 카톡으로 막 발표, 하야 발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하야 발표인 줄 알았는데 하야는 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담화? 그래도 일단 퇴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힌 점은 평가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실제 그 퇴임하는 날짜 이걸 이제 고정하지 않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탄핵이 12월 2일이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고 9일이면은 한 열흘 남았는데 아주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일정한 질서 있는 법과 절차를 거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즉각 퇴진이라고 하는 요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도 우리 교수님하고 아주 크게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국가 최고 원수로서 진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그래도 저쪽 입장에서 볼 때는 진일보한 게 아닌가. 그러나 거의 오차범인의 지지도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에다가 나의 진퇴를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도 내가 퇴진하는 날이라도 본인이 적시를 하고, 또는 원로 정치인들도 4월까지 했으니까 네. 예를 들면 3월부터 5월 사이라든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이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는 오방랑 정권이고, 네. 또 하나는 재테크 정권 아닙니까? 이렇게 이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참 최순실 씨니. 재테크 정권. 네. 다 무슨 기업인이 뭐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이 공범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최순실 씨하고. 네. 그런데 나는 아무 사심이 없이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서 많은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진퇴 문제를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썼을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 그거를 보지는 꼭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따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포인트마다 다 안배를 해놓은 담화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략적인 또 참모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또 법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그리고 특히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는 네. 네, 과거에 그 사람이 이거 조언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비서들 또 참모들과 거의 회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탄핵 이런 흐름에 가면서 위민관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 그 청와대 쪽 출입기자들의 전언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정교한 전략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시기적으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24일 태블릿 PC에서 연설문이 유출되고 그런 국기문란 이런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 만에 1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담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로부터 열흘 후에 11월 4일 2차 담화를 했습니다. 2차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25일이죠? 29일. 아니,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인데 25일 만에 네. 2차 담화에서 3차 담화가 나오는데 2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대통령이 생각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 정치적인 고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내용을 보면은 총 6개 문단이었습니다. 첫째 문단에서는 일단 사죄한다. 둘째 문단에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서는 사심 없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관리를 잘못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 국회가 그러면 답을 달라라고 해서 여섯째 문단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쭉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껴지는 진실성을 과연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 정도 되는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적시성, 시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탄핵을 바로 앞두고 나온 이 메시지 굉장히 정치 전략적이고 두 번째는 진정성. 국민들에게 정말 있는 사실을 좀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 근데 검찰은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피의자로 일단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대응성.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안 나왔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기대는 저도 많이 하고 봤는데 좀 아쉬움이 많고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 그런 오늘 담화였다라고 여기도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계산기가 들어간 거죠. 개성기가 계산기 많이 정도가 들어갔죠. 아니고 저는 인증 마크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KS 마크, 꼼수 마크. 아, 그렇습니다. 저는 KS 인증 마크를 붙여드리고 싶은데요. 아, 꼼수의 준말이 KS. 그냥 그렇게 급히 만들어봤습니다. 되는군요. 예,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은 시종일관 참 일관돼 있다. 무엇이냐? 국회 무시. 국회 무시. 니들이 할 수 있겠어? 이건 딱 비유하자면 뭐냐면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항상 여자가 남자가 뭐 결정하기만 하면 무시해요. 네가 해온 거 봐라. 네가 한 거 봐라. 웃기네. 아이고 네가 한 게 그렇지. 늘 무시하고 결국엔 여자 뜻대로 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빠가 결정해. 그 말 뜻은 결국 너는 못할 거야. 해봤자 또 뒤집습니다. 지금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늘 국회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일도 안 하는 무능한 니들이 하는 게 뭐 있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니들이 그렇게 싸우고만 있으면 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결정해 주세요.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런 결정권을 그렇게 넘기시나요? 그 이면에는 국회 못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노리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죠. 뭐 다들 시간 끌기, 탄핵 교란. 예. 굉장히 예리하게 봤는데 저도 나름대로 또 예리하게 본 게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입니다. if가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여기 결정적인 조건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if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입니다. 지금 조건이 많아요. 이게요 굉장한 조건입니다. 이게
다 해갖고 와봐 국회에서. 근데 너희들 이 방안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다시 만들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쪽보다는요. 이번에 이 발표가 사흘 전에 원로들이 모여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해봐라.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바 그 아주 가까운 분들, 친박 친박이라 불리우는 중진들.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나와서 담화를 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쵸. 오늘 담화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담화의 내용을 보면 임기 단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동안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이라는 것들이 많이 논의되는데 그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개헌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많은 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그걸 아마 이렇게 한번 던져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담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 지금 이제 탄핵을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이른바 전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 좀 흐트러놓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비박계 입장이 모호해지면서 그러면 탄핵 소추의 정족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간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여러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그룹들에게 뭔가 미끼를 던진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탄핵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룹들이 조금 이게 희석된다 할까 흩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근데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발표한 그 액면 그대로 국회가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사는 의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표결을 해보는 거고, 표결을 해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러면 그 의사에 따라서 거취를 정한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회의사가 만약에 탄핵소추의 가결이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오늘 담화에 약속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상관없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탄핵인가요? 조기 퇴진인가요? 제가 볼 때 이 네. 담화에는 가장 큰 틀로는 제가 볼 때 탄핵, 특히 새누리당의 탄핵을 놓고 메시지 담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찾아낸 조건은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요, 이 법 절차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 법 절차라는 것이 결국은 끝에 제일 뒤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개헌 문제를 나중에 역공을 할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모든 얘기가 옮겨서 다 해버리면은 좀 어떻게 보면 논점이 정리가 안 되고, 또 개헌을 염두에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라는 거는 그건 뭐 가치적으로 볼 때 옳으냐 그러냐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 이런 점은 이렇고 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다면 야당에게는 또 어떤 점이 있냐면요. 네. 야당에서는 어쨌거나 진퇴 문제를 상대방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도 거국 내각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 놓고 그 다음에 물러나는 임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든지 국회 의결을 거치든지 여러 가지 또 한 번쯤은 대화하는 것이 국민들이 좀 국태민안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그냥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전부가 공격하는 것도 과연 그게 바람직한 야권의 태도인가. 대찬성이에요. 하나만 더 붙이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탄핵 문제인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탄핵을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가결, 하나는 부결. 네. 자, 가결될 경우에는 이제 가면 되는 거고. 재판소로 가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럼 야당은 하나는 청와대 앞에 가서 물러가라고 계속 외치든가. 그럼 헌재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헌재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야3당이라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언제 치른다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쯤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일정을 제시해서 요구를 해야죠. 그러면 아마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꼭 탄핵을 해서 관철시켜야 됐다는 목표를 갖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말이 1%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것이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지금 야당은 절대 멈추지 말고 탄핵을 해서 국회 총의를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 정말 동감하는 게 여기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저 좀 이해가 좀 못했어요. 저는 좀 더 쉽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야당은 플랜 B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같이 분노하는 거는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반드시 세련되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그 세련된 행동의 일환으로 일단 플랜 B를 만들고 전에 거국냉각 총리 노 해갖고는 발 스텝 꼬인 것처럼 하지 말고 오케이 빨리 제안이 들어온 김에 진정성은 안 느껴지지만 네. 하여튼 제안이 들어온 김에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놓고 그리고 탄핵은 탄핵대로 가야 되는데 전 탄핵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지금 기명으로 하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야당에서. 네. 기명으로 하자는 법을 빨리 국회의장이 지금 긴급 상황으로 해서 그 긴급으로 직권으로 상정을 해버립니다. 법안 자체를요. 그리고 과반만 있으면 통과가 되는데 지금 야당 수만으로도 과반 됩니다. 그럼 그 법 통과됩니다. 그 법 통과되잖아요. 그럼 지금 비박계 혹은 지금 친박계 무기명이기를 바라는 사람들 국민 무서워서 기명으로 하게 되면요. 찬성합니다. 전 그렇게 되면 탄핵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안한 거국내각도 받고 그렇죠. 탄핵은 또 탄핵대로 가고 거국내부터 먼저 받고 탄핵을 했을 때 꼭 관철해야 된다는 거를 100% 옳다 즉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견을 물어보자 해서 네. 부결될 경우에도 어떻게 할 건지 네.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광화문에 있는 민심과 여의도의 대의기구로서의 민심은 다르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 이 사태가 된 것 중에는요. 의회대도 현 여의도 정치의 실패도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 자, 정윤회 사건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2년 전에 2014년 11월 달입니다. TV조선이 미르하고 K스포츠를 특종한 것이 그것부터 벌어진 최순실 지금 사건이 한 꽤 됐죠. 몇 개월 7월 됐죠. 달입니다. 예. 그동안에 야당이 뭘 했습니까? 정치권은 뭘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라도 왔으면 거기서 뭔가가 수습하고 봉합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건 지지 세력도 있고 제야도 있고 촛불도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표결을 해서 가결되면 헌재로 부결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방식을 내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연일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지. 네. 그냥 뭐 이렇게 요건 꽁수가 익었다, 뭐 퉁치이다 작전이다, 뭐. 이렇게만 말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지 않나. 근데 거국 총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이제 그 거국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 물론 총리를 이제 합의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거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거국 총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텐데 결국 대통령이 총리가 되고 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조각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이 민심이 갑자기 확 식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총리라고 하는 건 이 대통령 쪽에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거는 별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운영에 나갈 때 이 총리의 지위가 안정적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현행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임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감투를 쓰게 되면 자기 임명권자에게 어느 정도 순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거국 총리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쪽의 카드, 이쪽의 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하는 게 지금 현직 총리가 이제 그동안 현직 대통령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을 해왔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권한대행을 맡기 싫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권한대행이 뭐 하는 겁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그냥 현상 유지적 권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지위에서는 뭐 대권적인 권한, 긴급권이라든가 뭐 이런 대권적인 권한이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매기해 주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되면 일단 이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권한대행이 될 경우에는 이 권한대행은 일단 총리입니다. 총리가 그 상급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직무대행이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이 정해진 그 현상유지적 권한 범위를 6월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은 바로 탄핵소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총리는 총리의 지위에서 탄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면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총리는
누구 눈치를 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직 그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을 때까지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시라도 탄핵을 해서 자기를 밀어낼 수 있는 국회를 눈치를 볼 것인가. 그래서 아마 양쪽 사이에서 안전하게 가는 길을 택할 겁니다. 양쪽 눈치를 봐가면서 크게 오버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잠깐만요. 이 네. 상황에서 다른 총리를 임명한다? 그럼 그 총리는 독자적인 어떤, 예컨대 뭐 거의 정권을 반쯤 이양하는 수준의 총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이 총리로 와서 조각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아마 광화문의 촛불이 많이 아마 숫자가 줄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는 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헌법학자가 아니고 고매하신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네, 헌법학자. 아까 말씀드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일임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무슨 권한대행을 하고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정한다. 그때 국회에서 정한다는 건 엄격히 따지면 여야가 정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야당끼리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 이거예요. 국군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임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권한대행이라든가 책임 총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면 그대로 다 내각을 구성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한 부분은요. 여야가 합의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 합의해 오라는 거에 제가 볼 때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끝자락에 나중에 걸 거는 개헌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걸 게 이 총리 추천 문제예요. 그래가 거국 중립 내각을 이끌든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는 예. 건데 우리 김 국장님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총리 임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초기에는 그 카드를 안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안을 했지만 이번엔 또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저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오늘 이 내건 조건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함께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지 야당이 지금 다수 뭐 171석이라고 해서 야당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 일임한다는 게 뭐 여야 다 국회의원들 총괄하고 얘기하는 그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참 길게 토론하면 다른 네. 토론이 그렇죠, 안 그렇죠. 나가지만 그 합의라는 게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사실. 100% 글쎄 그거 나 노린 지금 겁니다. 상태에서 그래서 선배님, 제가 야당이 주도할 청와대가 거라고. 논리적인 경우의 수는 네. 다 맞습니다만 실제 정치 불가능하죠. 예, 권리가 그렇게 청와대의 안 나갈 노림수 거라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맥 중에 하나가 이거 탄핵 바로 이틀 앞두고 밝힌 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시간 끌기에 굉장히 성공한 담화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직은 논의하고요. 모르는데 그 효과를 노린 거죠. 탄핵 유예적 효과죠. 탄핵 보류적 효과를 노린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다 넘긴 겁니다. 추천권은. 근데 국회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다 동의를 받는 안건을 보내야 돼요. 어차피 대통령 쪽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동의 그 안건을 보내서 국회에서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파워도 있고 네. 좀 신망이 높은 분이 하면 자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그 대통령이 운영하는 정부의 총리인 것이지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임을 하거나 무슨 뭐 탄핵을 하거나 해서 직에서 완전히 떠나야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지. 현재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의 그 모든 의사결정을 단일하게 대통령 손안에 근데 해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그러다 좀 보니까 여쭤볼 제가 텐데. 요것만 이야기하고 자, 야당 제가-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전부 다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탄핵을 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 정지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네. 이제 총리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여서 저는 잘 어렵고요. 좀 쉬운 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다 일임하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없는지. 그게 헌법적으로 저는 일종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도 될 것 같고요. 국회 입장에서 아니 본인이 결정하면 될 걸 왜 그렇지. 우리한테 하래? 하는 권한쟁의 대상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도 뭐 국민의 행복권 침해라든가 대체 지금 TV 보면서 분통 터트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농단하면서 질질 끄는 것이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송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삼권 분립에도 이게 좀 위배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걸 왜 어떻습니까? 국회 보고 결정하라는 국회 일이마다 거예요? 입법권 보고 너희가 결정해라. 이 대통령의 모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결정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니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누군가가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 국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 사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표기관인 국회가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해봐라라고 중고로 일단 볼 수도 있어요. 선의로 해석하면. 선회하면. 거기도 선의가 나오네요. 근데 그렇게 뭐 완전히 일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뭡니까 과정을 섞어서 주어서 굉장히 조건이 많습니다. 시간을 예. 많이 벌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왜 그러니까 그러냐? 시간 끌기에는 뭔가 좀 작전이 들어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 때문에 임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표인가가 국회에 다 맡기라고 한 적은 없나요? 그런 적은 없을걸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관계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네. 틀렸으면 나중이라도 네. 박을까 정정해 주세요. 네. 국정에서 이선 후퇴하고 국회에 맡겨라. 라고 한 걸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예, 아니 저도 근데 그건 유사한 전제가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전제가 퇴진하시고였어요. 퇴진하시고. 아니 퇴진하시고. 근데 이선 후퇴할 겁니다. 이선 후퇴. 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총리를 임명해서 거국 중립 내각이 쟁점의 현안일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탄핵 국면이 오니까 이 탄핵이 되면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담화를 통해 가지고 정치 현안을 쭉쭉 던져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어떤 시기였든 간에 정말 이럴 때에 야당이 중심이 되고 여당 일부 해가지고 정치력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 상황은 오늘 대통령 발언이 워낙 미묘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모두가 다 그 발에 수렁에 지금 발을 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에서 최소한도 이 상황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국회에 맡기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선 후퇴, 내가 물러나서 손을 대지 않겠다는 먼저 약속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약속이 있어야 나중에 좀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대통령은 사실은 국정의 모든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 총리를 임명해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실은 했던 약속도 지금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도 검찰 받겠다고 조사, 했다 네. 안 받고 여러 차례 지금 거짓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당도 여당도 국민도 지금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 했던 발언들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예. 진정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새누리당 전열을 완전히 흐트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을 다시 한번 내각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새누리당 지금 전열을 완전히 흐트러 놓은 지금 게요. 멘붕이에요, 멘붕. 일단 중요한 게 이 탄핵이 되려면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29명이 일단은 최소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박계가 오늘 의총해가지고 조금 전에 결론을 내는 게요. 일단 여야 협상에 돌입하자. 두 번째, 협상이 불발하면 그때 탄핵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요, 일단 내일 모레 탄핵은 물 건너간 거고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 협상이라는 게, 꽤 시간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2월 크리스마스는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 요거 결론으로 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새누리당이 마침 그렇게 비박 얘기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입장이 좀 네, 지금 발표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 막바지에서 하는 이 타협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굳이 12월 2일로 따지면 약 이틀 내지는 뭐 2.5일 정도의 시간이 지금요, 있지 날짜가 나왔답니다. 비박계에서 네. 12월 9일까지 그럼 협상이 모르겠는데. 불발하면 탄핵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도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럼 왜냐면 저긴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네. 또 하나는 새누리당은 저렇게 분열되고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하고 밀려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오늘도 사심이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지만 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은 저쪽
정권은 저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야당은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오락가락했냐 이거죠. 그 오락가락한 것이 무슨 뭐 새누리당을 피곤하겠다 아니라 야당을 위해서는 무슨 득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담화는요 핵심이 뭐냐면 진짜 예리하신 발언이 진짜 오늘 담화 이런 거예요. 예리하. 근데 탄핵 사유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심이 없다고 말하면 탄핵 사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탄핵 절차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 탄핵할 필요가 없게끔 얘기해버렸어요. 그래놓고 여야 간에 모여서 한번 총리를 뽑든 뭘 하든 정권을 맡아서 해볼 수 있게 해봐라라고 던져버렸어요. 아주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이런데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끌려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정을 해서 그 대통령의 영향력을 좀 배제시키지 않으면 국회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국회가 스스로 해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김 제가 볼 교수님이랑 교수님은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은요. 빨리 탄핵 그러니까 원래 주장했던 대로 국회가 추진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국회의 뜻이 아니고 국민의 뜻입니다. 네. 지금 광장에 한번 가보세요. 국민들은 딱 하나만 원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즉각 퇴진하라. 이게 하나예요. 아무 요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원래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개인 대통령의 비리로 시작했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자체의 문제로까지 발전했어요. 지금은 이게 전체 정치권의 능력에 대한 문제, 우리 헌정 전체 체제의 문제 여기까지 자꾸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번에 탄핵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속한 이 정권 퇴진이나 조속한 전국 수습에 실패하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젊은 학생들은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빨리 법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됩니다. 원래 미국에서 탄핵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논의까지 있었냐면 이런 식의 사법적인 절차로 왕이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을 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폭동도 발생할 수 있고 반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사람들은 흔히 명예혁명, 시민혁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치들이 노력을 해야지 자꾸 여기서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사적인 의리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나와버리면 국민들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임도 하나의 물러나는 방법이에요. 탄핵도 방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나마 국회가 탄핵 소추 절차가 있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있으니 평화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이제 거취를 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꾹 참고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이 절차가 어느 단계에 막혀버리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저는요, 말씀은 정말 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되돌려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의 의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제 유영아 변호인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로 시국 수습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담화는 시국 수습의 연장선상입니다. 근데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또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거는 즉각 하야지 않습니까? 하야, 퇴임, 퇴진, 사임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빨리 나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원하는 것은 그 사실은 진상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런데 이제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오늘 부분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게 왜 그러냐? 법적 책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하고 법적 책임을 뭉뚱그레가 없다고 해버렸고 오늘.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걸로 여론이 갈 거예요. 여야 합의 그렇게 진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훨씬 더 많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더 모일 거고. 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는 불상사예요. 네. 그 아니 부분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여기 선배님이 잘 정리를 하신 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선택의 길인데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나는 교수님도 굉장히 좀 예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의 어떤 꼼수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질러댄 거고 또 야당이나 또 그 이해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고 혹시나 뭔가가 탄핵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와 플랜 C에 대해서도 준비하라는 그런 또 조언이시고 굉장히 지금 오늘 이 프로만 보면은 야당이 답이 딱 나올 것 같은데 플랜 B. 중요한 건 예. 이미 벌써요. B밖에 가요. 이미 벌써 우선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이미 청와대의 담화는 대성공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국민은 안 흔들리는데 보니까 비밖에만 흔들리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핵심이 B밖에거든요. 그리고 국민은 그래서 그게 장단해요. 중요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실제 지난주 아마 촛불 이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과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하야라든가 퇴진이었지만 지난주 나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구속 수사, 감옥으로라는 이 편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지금 촛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퇴진이나 하야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 그다음에 정치적 처벌까지도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냉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담화의 시점이라든가 또는 내용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달래지 못하고 도리어 정치공학적인 그런 승부수가 돼버린 점에서 네. 사실 저는 그 후폭풍이 두려운 근데 상황입니다. 아까 박영태께서 저한테 덕담을 해주신 건 고맙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견해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뭐. 진상을 알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진상은 더더욱 가려야 네. 된다고 봅니다. 전 진성은 좀 차후야 좀 아니, 워낙 어떻든 빨리 간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특검도 국정조사도 진상도 사법 처리까지도 다 그건 갈 대로 가고 네. 이 부분은 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데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탄핵안이 국회로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을 때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은 일부 헌법학자들은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심리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자진 사임할 권한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일종의 그 면죄부를 주는 거다. 징계를 먹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요. 네, 어떤 데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네. 탄핵 소추가 되면은 네. 임의로 그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못 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임이나 사임하고 달리 파면의 경우에는 많은 걸 잃게 됩니다. 네, 연금이나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많이. 연금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공직 취임이 5년간 금지된다거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사임하는 경우 그러니까 탄핵 파면이 좀 다릅니다. 탄핵 파면되면 이제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조금 불이익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역시 뭐 공직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5년간 공직 취임 금지가 들어간다거나 뭐 약간 달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일반 그 공직자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되면은 이제 그 사임을 못 하는데 네. 대통령의 경우도 과연 그런가? 예, 그렇죠. 이거는 왜 있어요. 그러냐면 예, 탄핵은요. 네. 탄핵은 일반 사법 사건이 아닙니다. 민형사 사건이 아예 안 해요. 이건 헌법 사건이고 그다음에 탄핵 중에서 대통령 탄핵과 일반 공직자 탄핵은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 이런 거죠.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사법부의 법관은 한 2,000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행정부는 딱 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분이 행정부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본인이 나머지는 다 임명권자고요. 보좌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그 미국의 그 아마르라고 하는 예일 대학 교수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말해서 잘 수 없다는 겁니다.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대기해야 되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탄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이 대통령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가 돼서 왜 직무를 정지시키겠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상태로 있어도 권한대행 상태로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정해요. 헌법적 위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탄핵 소추가 돼서 심판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사임할 수 있다고 보고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임했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계속돼야 계속돼야 한다고 된다. 생각하고 별개로 계속 진행돼. 물론 이제 탄핵 소추하기 전 사임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본인이 이제 공직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네, 조각되죠 그게 자체가. 교수님, 예. 박근혜 대통령은요, 제가 아는 한 이분은요, 사임 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아니 교수님이 아니, 그렇게 보여요. 이번 담화를 경우의 보면. 수를 내가 여쭤본 네, 거지. 그러니까 사임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물은 거 아니죠. 그 경우수에 있어서 예. 그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현실적인 방법에서
하야라든지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쟁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다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담화에.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을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탄핵 절차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뭐요? 그런데 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헌 얘기하시는데 그 개헌 얘기를 어째서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든가 또는 노림수가 없다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와 개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먼저-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이 개헌 문제. 예, 왜 예. 그러냐면요. 네. 이 개헌이 아주 재미난 말씀인데 지금 우리 광장에 있는 젊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개인의 거취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판입니다. 그죠? 새로운 질서고, 그죠?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낡은 프레임하고 낡은 세상을 지켜봤더니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개헌 문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선결 문제는 그 대통령에 대한 퇴진이지만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정치권들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이들 있으니까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도 개헌 어쩌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국민들은 이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단 퇴진한 후에나 개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전에 할 수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면 정치권들은 퇴진이 이거- 확정되시기부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정돼.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탄핵 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는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개헌은요 탄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돼요. 다만 이걸 어그러뜨리면 안 되죠. 이 상황을 어그러뜨리지 말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요,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부분하고 같은 답이 되는데 이 담화에요. 법 절차라고 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명분인데 먼저 개헌을 이렇게 통한 됩니다. 임기 단축. 예, 법 절차에 따른 이 법 절차라는 게 개헌입니다. 따른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회에서 여야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뭘 것 같아요? 개헌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여러 정파 간에 온갖 복잡다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임기는 상당 기간 연장되면서 그 임기를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국의 반전 또는 대선에서 또 반전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현 의원님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필요스럽는 게 없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는 한 박근혜 대통령 어떤 개헌에 관한 꿈을 꾸어도 관철이 안 됩니다. 아, 저는요. 그럼 박근혜 안 되는 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분석할 필요가 저하고 있어요. 네. 드린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개헌을 반대하는 분은 지금 전국에 딱 두 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표예요. 그런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문재인 대표 전 대표도 막 개헌 이야기하는 그렇게 개헌을 부르짖다가 지금 막 이번에는 뭐 사실 이 방송에서도 엉기기 힘든 말로 오늘 또 비판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저기 곤란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 잃어버리셨어요? 전번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 개헌 얘기가 탁 나왔죠. 그때 그 개헌 얘기 탁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고 그때 그 저기 어느 뭐 TV 방송국에서 터트리는 바람에 쑥 들어갔는데 그때 왜 개헌 얘기를 했습니까? 전혀 진정성이 없었어요. 처음에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냈을 때도 이 사태를 갖다가 봉쇄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개헌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왜 했습니까? 또 똑같은 취지예요. 또 개헌 카드를 시간 꺼내서 끌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헌 카드를 꺼내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완전히 판을. 근데 이제 개헌이 지금 우리나라의 개헌이 지금 필요한 게 많이 벌써 아니냐는 이미 이런 판이요 다 흔들렸어요. 지금 여야 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서도 얘기가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어요. 개헌론에 대해서 지금 개헌론의 지금 담론이 약간씩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냥 아주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조기 퇴진하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물러설게라고 해서 조기 퇴진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될 경우에 개헌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개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개헌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이상은.
아니 근데 그 조기에 얘기도 대해서. 조기에 대해서는 그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 탄핵이 이제 인용돼서 파면 결정이 나면은 2개월 내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2개월이 짧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2개월인가 생각을 너무들 안 해요. 왜 2개월입니까? 이 2개월 동안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국정을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건 아닌 겁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예컨대 부통령제를 두면은 대통령에서 부통령으로 승계를 하고 자녀 기간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이 선출한 정당성 있는 국정지도자가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대통령만 딱 두니까 여기에 고리가 발생해 버리면 바로 국무총리라고 하는 임명직 공무원이 바로 운영하게 돼요. 이건 최단 기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가 가능한 최단 기간이 얼마일까? 그게 그게 이제 60일. 60일인데 이제 50일 전에 이제 공고를 내게 돼 있죠. 그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서 엉뚱하게도 대선 준비를 하려면 각 정치 세력이 시간이 없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편인가?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것인가? 그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을 늘리라고 하질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대선 기간도 또 나중에 하자고 하지 않나? 심지어 지금 이번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기간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도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들도 그 대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자.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지금 국민이 이 추운 겨울에 100만 명씩이나 나와서 길을 떨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하냐고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야, 말씀이 워낙 날카로우셔갖고. 아니, 네. 이제 너무 예리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 박수 부분에 대해서 그래, 또 진짜.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도 하다고 한 분이자 정파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민주당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니 저는 어느 정파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어느 정파가 어느-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원칙적인 얘기에서 2개월이 2개월이 결코 긴 게 아니다. 네. 아니, 짧은 게 아니다. 늘리자는 게 오히려 그럼, 반민주적이다. 늘리자는 건 반민주적인 거고 우리가 그럼 국민들이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늘리나? 우리야 사실 하루만 고민하면 되지. 그죠? 후보 나오면 우리는 2개월도 길어. 사실 1시간만 고민하면 누구 뽑을지 딱 아우 나오는데. 시끄러워 원칙을 아니 그런 거지. 그 아니, 2개월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아니 있습니까? 나는 누구 그게 뽑을지? 반대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게 반대하면서 아니 맞는 얘기 같아서. 아니 예. 헌법학자 분께서 말씀하신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전 다 현실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몇 년을 검증했냐면 길게는 19년을 했고 짧게는 한 7,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내로 아무도 후보가 결정되지 않고 출마할 사람들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은 존중합니다만은 야 이제부터 검증도 해야지 경쟁도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 이거가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그 거예요. 말씀하신 19년의 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19년 검증에서 이게 뭐예요? 아니, 최순실도 아니, 몰랐는데요, 우리가.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검증 기간이 짧아져야 되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맞는 그거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거는 검증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선거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선거 기간 내 충분히 노출을 시켜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지. 19년 동안 어떻게 검증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뭘 국민이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 나오지도 않고 누군지도 알 수도 없어요. 막판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그때 조금 실수가 많았지만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 이미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 대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사실 2달 동안에 한 10번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토론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람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면 2달이 결코 그거 짧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 누가 나올지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 누가 나올지는 다 압니다.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두 달로는 대선을 흔들 만큼 새로 편을 짜기에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게 정치권의 진실이에요. 자기들의 논리에 따른 거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급히 또 급거 귀국한다는 게 지금 속보로 떴는데요. 1월 1일이에요? 네, 1월 1일. 12월 21일은 네.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날. 지금 우리 정치가 원칙과 근본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실 말씀하신 게 그 원칙이 맞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19년 뭐 정치 생활하고 새누리당 당대표,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전역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밤을 새웠었던 것들이 그 살 쓰는 유승민 의원 것도
최순실 씨가 뒤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들어왔다. 걸려가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검증을 잘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의 우리가 그런 검증을 할 기간들을 제대로 갖는 거는 저는 충분히 좋다고 보지만 그런 원칙들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세우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는 야당 같은 경우도 거의 대통령 선거 뭐 두세 달 남겨놓고 후보가 확정이 돼서 나중에 전혀 제대로 된 토론과 검증도 안 되고요. 저도 현장에서 기자 생활할 때 기억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저희가 서면 인터뷰로 한 번 해서 받아본 기억이 나요. 직접 인터뷰 한 번 하고 검증도 안 했지만 우리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네. 투명하고 개방되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기서 원칙을 좀 인터뷰 좀 봅니다. 들어볼게요. 저는 청와대 지금 3차 대국민 담화는 무척 성공했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이요. 판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여당 내에서 벌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언 자체가 과거랑 달라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탄핵 논의입니다.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을 막고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박지원 대표 징크도 있나요? 없습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무서운 함정을 팠다. 이런 표현으로 딱 한마디로 그냥 촌철살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안 빠지면 되겠네요. 함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빠지기 위해서 그렇죠. 이분은 무조건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정치행위의 당사자로서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빠질 길을 찾는 것이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네. 그러면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는 게 선배님은 당연히 함정에 해야죠. 빠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하면서 네. 거국 내각이나 이런 것들도 그건 같이 아니죠. 병행하자. 근데 문제는 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풀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수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덫에 빠진 건데 네. 덫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국민이 이미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정치에서 정치인들이 할 일은 국민의 의사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정치권에 전달하고 자기가 그걸 실현하는데 자기 책무가 있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케이스도 지금 대통령 퇴진이 목표였다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옛날 말로 고지가 바로 저긴데 8분응선, 9분응선에 와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토끼 한 마리 틀어주니까 그거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함정이 잠깐 예. 요거 하나만 볼게요. 노회찬의 3차 담화 한 줄 요약. 나는 아무 잘못 없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날 쫓아낼 시점과 방법에 합의하면 법에 따라 쫓겨나겠다. 야, 이제 이미 지금 벌써 이미 쫓아낼 바로 문 앞에서 그쵸. 예, 여야가 합의해라. 그러니까 지금 79년 11월에 예. 11월에 그 다분히 굉장히 피해자적인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나면서 온 국민의 동정을 샀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굳이 쫓아내면 난 여러분들의 눈물과 동정 속에서 떠나겠습니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함정 있잖아요. 야가 안 빠지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함정은 야가 가는 길에 놓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가 가는 길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비박계 의원 한 15명만 빠뜨리면 됩니다. 지금 비박계 그 지금 고함정이에요. 이거. 네, 이미 아니요. 빠졌어요. 이미 빠졌어요. 이미 벌써 아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서 노회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저분 생각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오늘 담화에 분명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명예로운 퇴진, 법과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나가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하라는 게 함정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자꾸 법과 절차에 따라 하라고 하는데 지금 법과 절차에 따라 하고 있어요. 그래요. 헌법을 좀 탄핵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실 그것도 곤란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과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의 임기를 잘 맞춰놨단 말이에요. 함부로 중간에 나가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대통령이 나가면 다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임기가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 헌법이 잘못 만들어져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 보면 헌법을 일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에 정해진 법과 절차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겁니다. 대통령 본인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수했는데도 사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탄핵 절차밖에 남은 게 없고 그걸 밟아가는 것이 법 절차죠. 법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결이 돼서 국회의사가 결정이 되면 대통령 그 의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헌법을 개정하라니 헌법을 다시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헌법이 있고 본인이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는데 그러면 이 절차를 밟으라고 여기 얘기를 해야지 새롭게 무슨 법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그럼 그때 가서 따라가겠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합의하라는 게 바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죠. 그런 요구는 이상한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는 헌법대로 진행을 할 상황에 와 있어요. 이미 네. 벌써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다 없는 거로 치고 다시 하라니 이런 요구는 부당한 요구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저는 이 참고가 된다고 봅니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때 지지율이 24%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4%죠. 그때도 탄핵 절차는 밟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었죠.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고 나서 2년 동안의 그 과정이 있었고 탄핵이 진행되면서 이제 하원이 되고 마지막 상원 남겨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탄핵이 되면 이제 끝이죠.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 탄핵당에서 완전히 쫓겨나기 직전에 닉슨이 이제 하야를 한 겁니다. 닉슨은 어떻게 됐냐면요. 잠깐만. 닉슨 대통령 거는 74년도에 원래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제 하원에서 안 한 겁니다. 하원으로 갈까 봐. 하원에 가면 통과되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하원 법사위 통과 이후에 바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닉슨의 경우에는 탄핵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탄핵이 진행된 게 아니고 1868년에 앤드루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고 1998년에 클린턴이 이분들은 다 하원까지는 탄핵이 통과됐어요. 근데 상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미국은 하원은 탄핵 소추기관이고 상원은 탄핵 재판기관, 심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보는 게. 우리나라 헌재처럼. 네, 헌재처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뉴스나 텔레비전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탄핵 재판은 이거는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요.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서 아주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네요. 전혀 다르다고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삼자 뇌물죄 뭐 이런 게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엄격한 탄핵적인- 증명이 네.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탄핵 거예요. 제도의 원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입헌주의 정부를 지키는 겁니다. 입헌주의.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헌법과 법률로 저희 가동되는 그런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거 원래 목적이. 그래서 원래 탄핵이 발전한 건 1341년에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영국 왜 왕과 의회가 싸우다가 왕을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왕의 강요들을 탄핵하기 시작한 거예요. 1620년부터 1649년에는 100번 넘게 탄핵을 하다가 49년에 이게 잘 안 고쳐지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찰스 1세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화정 수립된 거 올리버 크로먼에 의해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건 법률에 따른 정부, 그러니까 인치가 아니고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지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대통령에 의한 이번 사태는요, 다 그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공식의 절차가 있고 공식의 인적 조직이 다 있는데 그걸 전혀 가동하지 않고 엉뚱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인치예요.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탄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 재판은 헌법 재판이고 이거는 그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탄핵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오로지 형사소송법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유지할 필요는 없는 지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절차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단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로 정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 재판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형사소송법도 준용한다. 그리고 2항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그 두 번째 항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 탄핵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준용한다는 그 항과 관련해서는 그때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조총되면 충돌하면 그때는 형사소송법만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탄핵 재판에는 형사소송법만 적용되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딱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이 탄핵 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탄핵 재판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배웠어. 야, 그러면 꼭 이게 형사 범죄 행위가 있다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건 별로 증명이 중요하지 필요하지 않다. 않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요. 삼자 뇌물죄니 이런 걸 굳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이유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걸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네, 필요가 얘기네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형법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그 행위에 대한 범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탄핵 재판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공직 수행 태도에 대한 책임. 이걸 우리가 행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행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그 개별적 범죄행위란 책임은 형사처벌로 별도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탄핵해서 파면해서 공직을 떠나면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별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하고 국회 합의하라고 하니까 이 판이 갑자기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멍군 나고도 다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판이 다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바둑 선수가 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바둑 다 두고 이제 끝내기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물을 확 쪄들어서 그죠? 없어진 돌이 막 튕겨 나가고 막 이런 거지 지금.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 간단하게 더 마무리하면 닉슨도 그렇게 해서 몰려서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도 1차 담화, 2차 담화, 3차 담화 나오는 과정을 보십시오. 국민들의 촛불이 커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거의 뭐 0%. 사실은 국정을 운영할 동력이 전혀 없는 상황. 당정청이 붕괴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뭐 사퇴하고 당정청이 붕괴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적인 테크닉으로 여당 내부를 균열시키면서 하려는 것들이 도리어 스스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 저는 그 정치적으로 항상 이런 사건들은 이런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더 분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도리어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조치들이 여당 내부에 잠시 지체 현상이라든가 이걸 만들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더 큰 불을 지름으로써 그렇죠. 큰 정치적인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인 측면을 그리고 주목하고 나는 싶습니다. 여야 정치권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그 촛불 집회를 보고 나서 또 판단하겠다. 나 이것도 진짜 막 좀 어떻습니까? 짜증이 좀 나지 않습니까? 여야 아까 정치인들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여의도 정치 실패를 나타낸 측면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네. 정윤회 문건이 언제 터졌고 TV조선이 특종환제가 언제인데 야당이나 여당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야당도. 네, 야당도. 왜냐하면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네. 김무성 네. 대표가. 야당도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지금 와도 촛불을 하고 또 지금도 대학가에 가서 계속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우리 모습이 좋으냐. 그리고 무슨 뭐 보수는 불태워버리자. 또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그게 다 100% 가려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게 용인이 될 것인가. 네, 그런 안타까움이 참 들어요. 제가 그 말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 전달해주고 싶은데요. 어떤 학생에게 제가 토론 시간을 주고 얘기해버렸더니 여러분들은 지금 촛불 집회 나가는 게 100% 우리나라가 바뀔 거를 믿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50% 바뀔 거라고 믿고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0.1%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0.1%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광화문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불신이 심해요.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절차를 다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맞추려고 시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인내심의 임계점이 거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걸 통제를 할 어려움이 통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냐면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어떤 뭐 나쁜 감정을 갖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 여기서 폭력이 발생해서 뭐 제3의 어떤 세력이 여기 개입하게 되면 우리 한국 민주주의는 여기서 종료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87년 이후 30년 동안 겨우겨우 이렇게 살려온 이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셨던 말씀이 한 몇 주 전에 탄핵을 지지부진하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탄핵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말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더 큰 비극 올까 봐. 결국은 불쌍하고 착한 정말 이 차에다가 꽃
스티커 붙이는 국민들이 다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미 근데- 12월 2일 날요 탄핵은 이미 넘어갔고요. 비박계도 뭐 협상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미 청와대 담화는 제가 볼 때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니 근데 1차적 목표가 답답합니다. 성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면서 안 짚은 부분이 있는데 이 흐름 속에 가장 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네, 특히 3분 야당은 남았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특히 야당은 대선 구도 속에서 이게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이 어떻게 원하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국민이 중요해요. 국민이 지금 촛불 집회에서 보여지는 의지로 해가지고 방향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부분에서 탄핵의 굳건한 흐름으로 가는 힘이 될 거니까. 그런데 특히 야당은요. 지금 민주당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선이 조금 더 늦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와 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님 또 정리 마지막 좀. 네,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상대방 의도나 동기 같은 거 분석할 거 없고 자기가 목표인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대도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소의 불처럼. 해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박계도 벌써 근데 이미 협상 들어가겠다 그리고 정의선 원내대표 원점에서 다시 이미 벌써 여당 때문에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는 내부에서 아마 그런 용소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의 뭐 대선 주자들도 사심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뭐 좀 앞섰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타오르는 불을 꽉 잡고 그냥 전진하는 거.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 그다음에 친박계 정말 반성하고 최소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책임지고 정계 은퇴도 몇 명 하고 이 정도 상황은 있어야죠.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많은 좋은 얘기 네. 들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365시간도 쉬어서는 안 된다. 네. 7시간 어디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거는 크게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 법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 안에 대선도 있고 개헌도 있고 대통령 퇴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동안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진화한 새로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퇴진, 그 다음에 조기 대선, 그 다음에 개헌, 그래 세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거나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은 정치권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정말 국민들의 여망을요. 정치권이 빨리 읽고 더 청와대가 좀 빨리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